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1차 미중 간의 장과급 무역 협상 합의문 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난항을 겪을 거란 분석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가 합의가 됐다 안 됐다 이 부분에도 글로벌 증시는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합의문 작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1단계 합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산 농산물을 2년 이내 최대 500억 달러 수입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이 되고요. 또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 그리고 위안화 가치의 투명성 향상과 시장화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합의문 작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그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양과 일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중국은 작년에 91억 달러어치만 수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최대 수입 금액이 259억 달러로 수입했던 201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두 1,000만 톤, 수수 70만 톤, 돼지고기 70만 톤 정도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50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내 그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위생 식품 검역 조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수입 시장 개방 문제,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법규 자체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성 성장 촉진제라든지 농산품 거래 구조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도 중국 정부가 바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법률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전인대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뭐 트럼프가 지난 5월 달처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포괄적 합의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밥상을 엎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앞으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2단계, 3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1단계처럼 합의에 좀 원만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화해 제재가 완화되려면은 농업의 보인기를 최대 200억 달러 정도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내년 대선 전에 2단계와 관련된 포괄적 무역 합의도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즉각 산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켜야 되겠고요.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중지라든지 네 번째 비관세 장벽 철폐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특히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합의 이행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다시 재발동하는 법칙 조항도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감시 이행 기구의 중국 내 상주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실무자급 같은 경우는 매달 회의를 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기당 한 번씩 차관회의, 그리고 장관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한두 번 정도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국가 이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권 문제라고 강하게 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협상 장기화를 쓸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그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이테크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의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홍콩과 관련된 민주주의 법안도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법안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2단계 무역 합의는 그야말로 좀 그 상당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위안화가 달러당 7.18위안에서 7.06위안까지 다소 절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7자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중국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철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미중 무역 마찰 움직임과 너무 흡사하게 밀접하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됐을 때는 어김없이 위엔화가 절하가 됐었고요. 또 대화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엔화가 절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 10월 미중 장관급 회담 개최가 결정이 나면서 9월 말 이후부터는 위엔화가 조금씩 절상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대화 국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위엔화는 지금보다는 조금 절상될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서 금리 차가 아주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강세를 부여하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급속한 위엔화 절상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10월 아셈 정상회의, 11월 에펙 정상회담까지는 1달러에 7.04 위엔을 바닥으로 해서 가장 그 위엔화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7.12에서 7.14 위엔대까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환율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발생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뭐 확진이 더 이상 지금 경기 북부권에서 내려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계속해서 지금 멧돼지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북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유엔에다가 돼지열병 감염 사항을 보고하면서요. 판매나 식용과 관련된 금지 통지령도 내렸다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보안원들이 시장의 그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로는 방역과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폐사한 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재정난으로 인해서 방역 당국이 제대로 된 방역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돼지가 주민의 주요 그 현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사실을 신고하면은 몰수가 되기 때문에 그 폐사가 되면 바로 도살해서 밀거래에 쓴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이라든지 방역 소원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고서 안거래 유통을 눈감아주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는 지금 손이 쓸 수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남한으로 계속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를 중심으로 한 전염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들이 지금 뭐 돈 받고 암거래 유통 눈 감아준다고 하는데 이게 암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그 평양 같은 경우에는 병영군이 그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길목마다 그 검문소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외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차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세차 비용으로 그 차량 한 대당 4달러 정도로 받게 되고요. 또 평양에서도 뭐 죽은 돼지라고 하더라도 방역원들에게 30달러만 준다면 판매가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사정이 안 좋은데요. 뭐 장마당 입구라든지 교차로를 건너는 그 집중되는 지역에다가 아무래도 리어카의 짐을 좀 검사를 하는 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내문을 건네면 쉽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뭐 한경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40kg을 팔기 위해서 장마당에 갈 경우에는 5kg 정도 고기를 뇌물로 건네주든지 뭐 중국 돈으로 100위엔 정도만 주면 별 문제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 협동농장에서 양돈 사업을 좀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던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별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잔반을 줘서 북한에서는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옛날 방식이죠. 풀과 인분을 섞어서 먹이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파리라든지 새 그리고 쥐들이 들끓기 때문에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은 보상 없이 몰수 그리고 매설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가병집 같은 경우에서 밀도살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열병 발생 전에는
확산되면서 7유엔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12유엔 정도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밀도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불법 유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돼지열병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겠다 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돼지 전멸하는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돼지 열병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폐사가 되더라도 뭐 신고하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판다고 합니다. 뭐 협동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역 작업을 보더라도요, 바닥에 나무를 까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저한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때문에 단백질을 보급하기 위해서 토끼 기르기 운동 그리고 겨울 물고기 잡이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돼지를 대체하는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 토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사육하기도 쉽고요. 또 사료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닭보다 그 고기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는 돼지나 그 물고기 잡이를 그 집중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신경 사정 안 좋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4대 명절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에서는 건국 기념일 구구절 행사, 그리고 10월 10일 그 노동절 창건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통 특별 배급이 진행되는데요. 뭐 술이나 식용유, 육류, 과자 봉지, 학생들한테는 학용품, 교복이 진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특별 배급이 끊길 정도라고 합니다. 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흉작이 일어나면서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공급 물자가 지금 크게 부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는 고온이라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올해는 영농자재 부족뿐만 아니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협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개 분조는 10명에서 15명입니다.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봄부터 삼지연이라든지 원상 관광 특구 건설 그리고 단천댐 건설에 동원되면서 실제 그 분조에 남자들은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과 6월 사이에 비가 적게 내린 가뭄이 상당히 심했고요. 최근 들어와서 화학 비료만 사용하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되면서 지적이 지금 쇠퇴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차량을 움직이는 연료도 부족하고요. 농약 부족 외에도 곡창지대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그 중순에 태풍 닝닝으로 인해서 수확철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돼지 열병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사정에 직면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렵다는 게 일본 어업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해서 뭐 60명이 구조됐다라는 뉴스 있었잖아요. 굉장히 먼 바다인 건데 여기까지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뒤에 북중 국경에서 밀수 단속이 아주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7년 그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이후에 금지됐던 해산물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너도나도 계절 생선인 오징어 잡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오징어 잡이는 아무래도 초여름 그리고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 두 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동해에 그 거친 파도가 치는 시기지만 외화발이 오징어 잡이를 위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400km가 떨어진 대하태 어정이라든지 러시아 해역까지 나가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변 국가의 그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불법 조업과 관련된 상당한 좀 제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배들 보면 굉장히 옛날식 재래식 배들인데 그런데도 무리하게까지 여기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북한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명에서 한 13명 정도 승선하는 소형 목선입니다.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배를 만들고요.
어구나 엔진뿐만 아니라 연료도 자체 조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원도 독자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모집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안전시선이나 내비게이션 없이도 원양 조업을 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생선잡이에 나서는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이나 당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돈을 지불하고요. 또 산하 기업의 그 수산 사업소 직속 배라는 그 명판을 사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 11월 김정은 지시로 원양 조업이 금지됐지만 특정 산하 기관의 그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출호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군의 뇌물을 또 바쳐야 되겠고요. 또 전주에게는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악한 해상 조업을 마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들은 앞으로도 계속 빈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